안 돼. 이 눈빛을 가진 자는 다 죽어. 갓 태어난 아들의 눈동자가 매 맞아 죽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용서하세요, 도련님. 제발 용서하세요. 감내는 부엌으로 달려가 숟가락을 화롯불에 달궜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인 집 아기의 발바닥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은 살려야 해요. 눈보라 속에서 두 아이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옛 이야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숙종 38년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최판서댁 행랑채 골방에서 감내는 진통에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방바닥에 짚을 깔고 누워 이를 악물었지만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신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아. 감내의 손은 배를 움켜쥐었다가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옆에는 산파도 없었어요. 천한 유모의 해산에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다만 같은 행랑채에서 일하는 늙은 종이 가끔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괜찮으냐고 물을 뿐이었죠. 그 순간 안채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께서 해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감내는 고통 속에서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곳에는 의원이 대기하고 있고 산파 둘이 시중을 들고 있으며 뜨끈한 미역국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각에 아이를 낳는데 이토록 다른 대우라니. 으앙! 드디어 감내의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탯줄을 자르고 헝겊으로 아기를 닦는데 문득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감내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아기의 눈동자가 유난히 검고 깊었어요. 그 눈빛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7개월 전 관가에서 매를 맞고 죽어간 남편의 눈동자와 똑같았죠. 감내의 남편은 주인집 장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원래 천미는 글을 배워서는 안 되지만 남편은 어릴 적 절에서 몰래 글을 익혔어요. 그저 숫자나 세고 물건 이름이나 적을 줄 아는 정도였는데 하필 그날 낡은 장부의 찢어진 부분을 꿰매어 고치려다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내 놈이 감히 주인님 장부를 훔쳐보았느냐? 아닙니다. 그저 찢어진 곳을 꿰매려. 청것이 글을 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반드시 뭔가 훔쳐보려 했을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주인집 비밀 장부를 들여다본 도둑으로 몰려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형틀에 묶여 매를 맞다가 숨이 끊어진 채 돌아왔죠. 감내는 남편의 시신을 받아안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의 눈은 죽어서도 억울함으로 가득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또렷해서 감내는 악몽처럼 매일 밤 그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갓 태어난 아들에게서 똑같은 눈을 보고 있었어요. 안 돼요. 감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아이도 저 눈빛 때문에 죽게 될까요? 글을 배우고 싶어 하다가 뭔가를 알고 싶어 하다가 남편처럼 매를 맞아 죽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때 안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감내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해산 후 기력이 떨어진 마님이 결국 숨을 거두신 겁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최판서는 안채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감내는 아기를 안은 채 천천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휘몰아쳤어요. 행랑채에서 안채로 가는 길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안채로 달려가 있었으니까요. 마님 아기는 어찌 되었소? 감내가 지나가던 종에게 물었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라오. 지금 유모를 급히 구하는 중이라오. 그 순간 감내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만약 두 아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감내는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마치 독처럼 퍼져나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집 아들로 자란다면 이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글도 배우고 벼슬도 할 수 있어요. 저 무서운 눈빛을 가졌어도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제 아들을 천민으로 키우면 글을 배울 일도 뭔가를 알고 싶어 할 일도 없겠죠.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큰 죄악입니다. 하지만 으앙, 품속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 감내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남편의 눈을 닮은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했어요. 감내는 결심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숟가락 하나를 집어들었죠. 화롯불에 달구어 빨갛게 달아오른 숟가락을 보며 감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하세요, 도련님. 제발 용서하세요. 감내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온 집안이 마님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웠고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은 천으로 감싸여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감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달군 숟가락 끝으로 아기의 작은 발바닥에 점 모양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으앙! 아기가 비명을 질렀어요. 감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훗날 증표가 될 겁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할 때 이 낙인이 증거가 되어줄 거예요. 감내는 재빨리 두 아기의 포대기를 바꿨습니다. 주인집 아기에게는 천안 배 포대기를, 제 아들에게는 고운 비단 포대기를 씌웠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눕히고 주인집 아들을 안고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죄를 알고 노하는 것 같았어요. 감내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주인집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진우, 내 이름은 진우란다. 우리 진우. 감내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안채에 누운 아이는 주인집 도련님이 되는 겁니다. 제발, 제발 사람한 다오. 그것만이 어미의 소원이란다. 감내의 눈물이 아기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지만 감내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날 밤 두 아이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감내는 평생 지고 갈 죄악을 짊어지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최 판서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남은 아들을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진짜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감내는 주인집 유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랑채에서 천한 노비로 자라게 될 진짜 주인집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죠. 이렇게 20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20살이 되었고 돌쇠도 같은 나이가 되었어요. 진우는 최 판서의 아들로 자라며 온갖 호강을 누렸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최고의 스승에게 글을 배웠죠. 하지만 글 공부는 하루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책을 펼치면 감내가 어디선가 나타나 재빨리 빼앗아갔으니까요. 도련님, 눈이 나빠지십니다. 이만 쉬세요. 유모, 아버님께서 공부하라 하셨소. 대감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이리 주세요. 감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어요. 진우가 책을 보는 모습만 봐도 20년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쿵쾅거렸죠. 진우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이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유모가 막아주니까요. 대신 진우는 기방과 노름판을 드나들었어요. 감내는 그런 진우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몰래 돈을 쥐어주기까지 했죠. 도련님, 이걸로 술값을 치르세요. 대감께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유모는 참 이상하오.
공부는 못하게 하면서 놀러 다니는 건 눈 감아주니 말이요. 진우가 비웃듯 말했지만 감내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았어요. 글을 배워 똑똑해지면 언젠가 위험에 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감내를 짓눌렀으니까요. 반면 돌쇠는 행랑채에서 천한 노비로 자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고 말똥을 치우는 것이 일과였어요. 하지만 돌쇠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깊고 또렷한 눈빛이었죠. 어느 날 아침 돌쇠는 마당을 쓸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사랑채에서 훈장이 그를 가르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돌쇠는 빗자루를 든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어요. 돌쇠는 빗자루 끝으로 흙바닥에 천천히 글자를 그려내렸습니다. 천, 지, 현, 황.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글자의 모양을 따라하니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거기서 뭐 하느냐? 갑자기 뒤에서 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쇠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감리는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돌쇠가 쓴 글자들을 내려다봤죠. 그 순간 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흙바닥의 글씨체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삐뚤어도 반듯하게 쓰려는 흔적, 획을 긋는 방식. 이건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아니. 감내는 헛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감내는 미친 사람처럼 마당바닥을 발로 비볐어요. 글자들이 지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밟고 또 밟았습니다. 돌쇠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모님, 저는 그냥... 입 닥쳐. 감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주제에 감히 글을 배우려 하느냐? 청것이 글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느냐? 감리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어요. 내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다시는 글 같은 거 쳐다보지도 마라. 돌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글을 배우면 안 되는 걸까요? 도련님은 매일 글을 배우는데 왜 자신은 안 되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도 돌쇠는 몰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담 너머로 들리는 글 읽는 소리를 외웠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썼어요. 낮에는 지웠다가 밤이 되면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판서가 마당을 지나다가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돌쇠는 물동이를 이고 가면서도 입으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군자불기, 군자불기. 최 판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건 논어의 구절이 아닌가요? 저 천한 노비가 어찌 논어를 외우고 있는 겁니까? 네 이놈, 거기 서라. 돌쇠는 화들짝 놀라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최 판서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방금 내가 중얼거린 게 뭐냐?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물어보는 것에 답을 하거라.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자불기라는 말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뜻을 아느냐?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는 뜻으로 압니다. 한 가지 쓰임에만 갇히지 않는다는. 최 판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저 노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비의 기품 같은 것이랄까요? 최 판서는 자신의 아들 진우를 떠올렸습니다. 진우는 20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글 한 줄 외우지 못했어요. 최고의 스승을 붙여줬는데도 늘 술과 노름에 빠져 지냈죠. 그런데 이 이름 모를 노비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논어를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돌쇠라 합니다. 누가 그를 가르쳤느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채에서 들리는 소리를 외웠을 뿐입니다. 최 판서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제 핏줄이라 믿는 아들은 망나니로 자라고
천한 노비는 선비의 자질을 보이다니. 대감마님, 감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최 판서와 돌쇠가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본 거예요. 감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감마님께 무례를 범했습니까? 제가 혼을 내겠습니다. 감내는 돌쇠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최 판서는 그런 감내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유모, 이상하오. 당신은 내 아들에게는 공부를 시키지 말라 하면서 저 노비가 글을 배우는 것은 왜 그리 막으려 하오? 감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것은 도련님께서 몸이 약하시니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내 아들이 약하다고? 요즘 매일 밤 기방에 드나든다면서? 최 판서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실렸습니다. 감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감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행랑채 골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돌쇠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죽은 남편과 너무 닮아서 감내는 두려웠어요. 혹시 돌쇠도 남편처럼 그를 안다는 이유로 죽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감내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글이 아니라 자신이 20년 전에 저지른 그 죄악이라는 것을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진우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도련님, 어인일이십니까? 감내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진우는 감내를 밀쳐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모, 돈이 필요하오. 당장 은자 500냥이 필요하단 말이오. 500냥이요? 그게 대체 무슨... 사채업자들한테 빚을 졌소. 오늘 밤 안에 갚지 않으면 나를 죽인다고 했소. 진우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노름판에서 계속 돈을 잃었고 결국 무서운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뻗쳤던 거예요. 이제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감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00냥이라니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도련님, 제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대감마님께 말씀드리시는 게... 안 돼. 진우가 소리쳤어요. 아버지에게 들키면 끝입니다.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또 들키면 정말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진우는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어요. 사당. 사당에 있는 어사가락지. 감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련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선왕께서 하사하신 보물이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지 않소? 진우는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그 가락지만 있으면 500냥은 가뿐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진우는 감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밤중 진우는 사당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사당 안은 어둡고 고요했어요. 제단 위에는 빛나는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어사 가락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금으로 만든 가락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진우가 가락지를 품속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련님? 문 앞에 돌쇠가 서 있었어요. 밤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돌쇠는 사당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이상해서 들여다본 거였죠.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어요. 이 노비가 본 겁니다. 너 내가 지금 뭘 본 거냐?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돌쇠는 진우의 품이 불룩한 것을 보았어요. 무언가를 숨긴 게 분명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가락지를... 닥쳐. 진우가 돌쇠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키는 비슷했지만 진우는 공포 때문에 더 사나워져 있었어요. 내가 만약 이 일을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알겠느냐? 돌쇠는 숨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돌쇠를 거칠게 밀쳐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돌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련님이 집안의 보물을 훔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락지가 없어졌다. 최판서의 외침이 저택 전체를 울렸어요. 사당지기가 아침 일찍 청소를 하러 갔다가 빈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당장 집안을 뒤져라. 모든 사람을 조사하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이 가락지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선왕이 증조 할아버지에게 하사한 신물로 이 집안이 영모와 무관하다는 증표였어요. 만약 이게 없어지면 영모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혹시 도적이 들었을까요?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판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담장에 흔적이 없소. 내부 사람의 소행이요. 감내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우가 한 짓임을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진우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감내는 진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는 방 안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도련님, 가락지가 어디 있습니까? 감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발요, 도련님. 돌려놓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몰래 갖다 놓으면. 이미 팔았소. 진우의 목소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사채업자를 만나 가락지를 넘기고 돈을 받았대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감내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대로 두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겁니다. 도련님, 그럼 누군가 뒤집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진우가 감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 그 녀석이 어젯밤 나를 봤소. 어차피 의심받을 거라면. 아니 됩니다. 감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우는 결심한 듯 했어요. 그날 오후 진우는 최판서 앞에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돌쇠 그놈이 사당 근처를 배회하는 걸 봤습니다. 수상쩍어서 지켜봤더니 사당 안으로 들어가더이다. 최판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이냐? 예, 분명히 봤습니다. 그놈의 짐을 뒤져보시면 알 것입니다. 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진우는 오늘 새벽 돌쇠가 자는 사이 그의 짐 속에 가락지 주머니를 몰래 넣어뒀습니다. 비록 가락지는 팔았지만 그 가락지를 담았던 비단 주머니는 남아있었거든요. 당장 돌쇠를 잡아오너라. 최판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돌쇠를 끌고 왔어요. 돌쇠는 무슨 일인지 몰라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내 짐을 뒤져라. 하인들이 돌쇠의 초라한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 안에서 금실로 수놓은 비단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가락지를 담았던 바로 그 주머니였죠. 이게 어떻게...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짐에서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었어요. 이놈, 내가 가락지를 훔쳤구나. 최판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감내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가 돌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돌쇠는 진짜 주인집 도련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세워진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직접 곤장을 들고 서 있었어요.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모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놈 가락지를 어디에 숨겼느냐?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대감마님. 돌쇠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판서는 귀를 막았어요.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변명이냐? 매를 쳐라. 곤장이 돌쇠의 등에 내리쳤습니다. 퍽, 퍽. 매 한 대씩 맞을 때마다 돌쇠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지만 결국 입 밖으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으윽! 감내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어요. 저 아이는 진짜 주인집 도련님인데. 진우는 사랑채 처마 밑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저 천한 노비가 자기 대신 벌을 받는 모습이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10대, 20대. 집사가 매의 횟수를 세었습니다. 돌쇠의 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옷이 찢어지고 살같이 터졌습니다. 가락지는 정말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최 판서는 곤장을 내려놓고 돌쇠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럼 내 짐에서 나온 주머니는 뭐냐? 하늘에서 떨어졌더냐? 누군가 제 짐에 넣은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냐?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젯밤 사당에서 진우가 자신을 협박했던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돌쇠는 진우를 도련님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비록 나쁜 짓을 했어도 자기가 고발하면 도련님이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럼 유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말을 못하겠다는 게냐? 최 판서가 다시 곤장을 들었습니다. 그때 감례가 앞으로 나섰어요. 대감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물러서시오, 유모. 이건 집안의 대사요. 하지만 저 아이는. 감례가 말하려는 순간 진우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유모, 저 도둑놈을 감싸려 하시오. 가락지가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데. 감례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만약 지금 진실을 말하면 진우는 끝장날 겁니다. 감례가 20년간 지켜온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거예요. 감례는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어요. 계속 쳐라. 매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30대, 40대. 돌쇠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최 판서가 손을 들어 매질을 멈췄습니다. 이놈, 마지막으로 묻겠다. 가락지가 어디 있느냐?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말했어요. 정말 모릅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정도로 매를 쳐도 자백하지 않다니. 아니면 정말로 가락지의 행방을 모르는 걸까요? 이놈을 관가로 넘기겠소. 거기서 문초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게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어요. 형틀에서 내려 발에 착고를 채워라. 내일 아침 관가로 압송한다. 하인들이 돌쇠를 형틀에서 풀었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인 둘이 돌쇠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의 신발이 벗겨지면서 발이 드러났어요. 맨발이 되어 흙바닥을 질질 끌리는 돌쇠. 감례의 시선이 그 발에 고정되었습니다. 발바닥에 작은 점 같은 흉터가 보였어요. 감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눈보라 치던 그날 밤, 달군 숟가락으로 찍었던 그 낙인, 증표로 남겨뒀던 바로 그 자국이었습니다. 아! 감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옆에 있던 하인이 감례를 붙잡았습니다. 유모님, 괜찮으십니까? 감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돌쇠의 발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 낙인이 모두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감례는 물론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진짜 주인집 도련님이고 진우가 자기 친아들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그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주인님이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안 돼. 안 돼요. 감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인들이 돌쇠를 끌고 가려는 참이었어요. 멈추시오. 감례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감례를 돌아봤어요. 감례의 얼굴은
귀신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모, 무슨 일이오? 최 판서가 물었습니다. 감내는 떨리는 다리로 최 판서 앞까지 걸어갔어요. 대감마님, 저 아이는 뭐가 어쨌다는 것이오? 감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저 아이는, 돌쇠는 대감마님의 진짜 아드님이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판서의 눈이 커졌어요. 진우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20년 전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저는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감리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어요. 제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를 안다는 이유로 매 맞아 죽었기에 제 아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 저지른 짓이옵니다. 감내는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베넷 저고리의 일부였어요. 20년 동안 간직해온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증표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 발바닥에는 제가 달군 숟가락으로 찍은 낙인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돌쇠의 발을 들어 올렸어요. 발바닥의 점 모양 흉터가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최 판서는 베넷 저고리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펼쳐보니 최 씨 집안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내가 직접 술을 놓았던 그 문양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 판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평생 아들로 여겼던 진우가 유모의 자식이고 천하게 부렸던 노비가 제 핏줄이라니. 진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감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바닥만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유모님이 자기를 위해 무언가 말하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돌쇠가 가까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돌쇠는 사흘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원이 와서 상처를 치료했고 이제는 안채의 가장 좋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비단 이불을 덮고 따뜻한 약재 냄새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등의 통증에 신음을 흘렸어요. 깨어나셨습니까, 도련님? 하인이 황급히 달려와 돌쇠를 부축했습니다. 도련님이라니요? 돌쇠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왜 여기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유모님께서 모든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도련님은 대감마님의 진짜 아드님이십니다. 돌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형틀에 묶여 매를 맞던 기억, 유모님이 무언가 외치던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었어요. 유모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떠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신 후 스스로 짐을 싸서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셨다고요? 최 판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이불을 걷어차고 절을 하려 했어요. 아니요, 일어나지 마시오. 몸이 아직 성치 못하니. 최 판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아들. 그동안 천하게 부리며 구박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어요.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최 판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쇠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대감마님으로만 알고 지냈는데 이제 아버지라니.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할 일? 매를 맞으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게 내 할 일이었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 도련님을 고발할 수 없었어요. 그게 어머니를 슬프게 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까봐. 최 판서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씨가 얼마나 착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며칠 후 돌쇠는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양반 옷을 입은 자신이 보였어요. 비단으로 만든 도포, 정갈한 상투.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도련님, 진우는 관가로 압송되었습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진우는 가락지를 훔친 죄와 남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곤장 100대를 맞고 노비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우가 자기에게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우도 갑자기 모든 걸 잃었다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도련님께서 직접? 예, 꼭 보고 싶습니다. 돌쇠는 관가로 향했습니다. 관가 뒤편 감옥에 진우가 갇혀 있었어요. 초라한 누더기를 입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습니다. 진우는 돌쇠를 보자 비웃음을 지었어요. 왔구나, 최 도련님. 보러 왔느냐, 내 꼴을? 아니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소. 뭘? 돌쇠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소? 왜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소? 진우는 웃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고 싶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다. 진우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도둑놈 자식이라는 걸. 어머니가 날 볼 때마다 슬픈 눈으로 쳐다봤거든. 그래서 더 나쁘게 굴었는지도 몰라. 어차피 천한 놈이니까. 돌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겠다. 넌 용서 안 할 테니까. 진우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똑바로 봤어요. 다만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마라. 그 사람은 그저 자식을 살리고 싶었던 것뿐이야.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관가를 나왔어요. 1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양반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최 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과거를? 좋은 생각이다. 내 재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게다. 그리고 합격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돌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꼭 찾아뵙겠다고. 1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과거에 장원급제했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어사가 된 거예요. 왕은 돌쇠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자라면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의로움을 지켰다 하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왕은 돌쇠에게 어사 가락지를 하사했습니다. 돌쇠는 그 가락지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돌쇠는 암행어사복을 입고 말을 탔습니다. 목적지는 북쪽 산속의 작은 암자였어요. 감내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자에 도착하니 감내는 작은 방에서 불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돌쇠의 목소리에 감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도련님, 아니요. 이제 저는 어사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가락지를 꺼내 보였어요. 감내는 그 가락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돌쇠는 천천히 감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꺼냈어요. 어머니, 진지 드십시오. 어찌 이런.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비록 노비로 자랐지만 유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돌쇠의 기억 속에는 감내의 다정한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플 때 약을 다려주던 손, 추울 때 이불을 덮어주던 손. 핏줄보다 무서운 게 정이라 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내는 돌쇠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20년간 지고 왔던 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돌쇠는 한 달에 한 번씩
암자를 찾았습니다. 감내는 평생을 그곳에서 참회하며 살았고 돌쇠는 끝까지 그녀를 보살폈어요. 진우는 노비 생활을 3년 하고 풀려났습니다. 돌쇠가 탄원서를 올린 덕분이었어요. 진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돌쇠는 그녀를 최씨 집안 묘지에 묻어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어요. 자식을 사랑한 어머니, 여기 잠들다. 돌쇠는 무덤 앞에 절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어머니. 그렇게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